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 중 가장 폐쇄적이라 이름 높았던 고을 음적골, 그곳에서 가장 막강한 부를 자랑하던 오참봉은 사람들에게 마치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희한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부자였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무엇을 하고 또한 어떠한 일을 하여 부를 쌓았는지는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지요. 고을에서 가장 장수한 자에게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알 수 없다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고을 사람들에게 오참봉은 참으로 미지의 인물과도 같았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괴이함도 그가 가진 압도적인 재력 앞에서는 그저 한낱 풍문거리가 될 뿐이었어요. 오참봉의 집안에는 금은보화, 그리고 세상 모든 진귀한 물건들이 차고 넘쳐 마치 용왕의 보물 창고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으리으리했지요. 덕분에 고을에서 막대한 재물로 구축한 오참봉의 권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고관대작이 부럽지 않은 그 위세는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고을원님은 진작에 오참봉에게 매수되어 있었고, 그리하여 고을의 그 어떤 도적들도 감히 이 오참봉의 집을 털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뽐내기라도 하듯 곧잘 황금으로 번쩍이는 가마를 타고 다녔는데 그 화려함은 보는 이들의 눈을 멀게 할 지경이었습니다. 한양의 그 내로라 하는 육조판서들조차도 이 정도로 호화로운 가마를 타고 다닌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오참봉의 얼굴을 마주하기를 몹시 꺼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한 폭의 괴이한 그림과 같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활알 타오르는 불길처럼 부릅뜬 두 눈은 보는 이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고, 툭 튀어나온 주먹만 한 광대 뼈는 험상궂은 인상을 더욱 강조했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 전체를 뒤덮은 수염이 문제였습니다. 희끗희끗하고 마구잡이로 자라있던 수염은 마치 도깨비의 털을 연상시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지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런 오참봉을 도깨비 수염이라고 부르며 수근거리기도 했답니다. 아이들은 호환과 더불어 오참봉을 가장 무서워하였습니다. 오참봉의 이름만 들어도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조차 그의 그림자만 봐도 슬금슬금 피해 다녔지요. 오참봉의 집 앞은 늘 한산했고 그의 가마가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흡사 역병이라도 퍼진 듯 오참봉의 주변에는 늘 묘한 긴장감과 공포가 맴돌고 있었더랬어요.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또 다른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참봉이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과 혼인을 맺었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오참봉의 재력에 혹한 양반 가문이 딸을 팔아넘기듯 혼인을 시킨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 속 신부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의 존재는 실체 없이 소문 속에서만 맴돌 뿐이었기에 사람들은 금세 흥미를 잃어버렸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문이 마을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오참봉이 두 번째 혼인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어느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혼인 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인의 모습을 본 사람조차 아무도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오참봉의 기괴한 외모와 온통 비밀에 쌓인 두 번의 혼인, 그리고 사라진 부인들까지 이 모든 것이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기 말이야, 혹시 오참봉이 부인들을 해코지한 것은 아닐까? 아, 그 외에 밤마다 오참봉 집에서 이상한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지 않던가? 이 사람! 그런 말 함부로 뱉으면 아니 됨을 모르는가? 자칫 오참봉 귀에 들어가기라도 했다가는 아주 경을 치네 이 사람! 고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문이 무성한 오참봉에 대한 뒷말을 흘리는 것을 멈추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참봉의 대궐 같은 기와집은 점점 더 거리낌의 대상으로 변해갔고 그의 그림자는 마을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가라앉을 무렵 오참봉은 이웃 마을의 양반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새로 성장하고 있던 고을의 분홍층들에게 도전을 받던 입지가 위태로웠던 향촌 양반들이었어요. 이 시기 경제력을 갖춘 분홍층은 고을의 수령을 중심으로 관권과 결탁하게 되었고 향안의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향회를 장악하여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었지요. 사정이 이러했으니 향촌의 양반들은 자신들의 뒤를 든든히 받쳐줄 새로운 파벌이 필요하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참봉에게 초대받은 양반들은 오참봉의 악명 높은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초대에 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몹시 망설였습니다. 오참봉의 권세와 재력은 한양까지 닿아 있다는 소리가 파다하니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소문이 무성하나 아직 우리의 두 눈으로 마주한 것은 아니니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초대에 연을 다하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결국 그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초대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연회 당일 양반들은 조심스럽게 오참봉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기와집은 멀리서도 그 이용을 뽐내고 있었지요. 집 안으로 들어선 양반들은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집의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벽에는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병풍이 둘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비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대들보마다 오색찬란한 등불이 매달려 마치 별들이 쏟아지는 듯한 황홀한 광경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때 오참봉이 연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반들은 숨을 죽이고 오참봉을 주시했습니다. 소문대로 그의 외모는 몹시 기괴했지만 오참봉은 예상외로 점잖고 중후한 목소리로 초대에 응해준 양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을 맺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참봉의 부드러운 말투와 정중한 태도에 양반들은 긴장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고 향긋한 술이 끊임없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서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오참봉의 재력과 훌륭한 접객 태도 덕분인지 그의 흉측한 외모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차 화기애애해졌고 연애는 밤늦도록 이어졌답니다. 특히 한 양반 가문의 두 딸이 스스럼 없이 오참봉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치 큰아버지를 대하듯 오참봉과 어울렸지요. 그렇게 잔치가 끝날 무렵 오참봉은 그녀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비단옷과 놀이개, 장신구들을 골라 한가득 선물하기에 이르렀어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이후 두 딸과 그 가족들은 오참봉의 집을 몇 번 더 방문했습니다. 가족들이 방문할 때마다 오참봉은 눈이 뒤집힐 듯한 선물과 특산물들을 대접하여 환심을 샀지요. 그러던 중 오참봉은 두 딸 중 막내이던 수님에게 청혼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언니는 동생에 비해 조금 더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지만 시기와 질투가 많았고 또한 호기심이 과한 탓에 때때로 오참봉에게 무례를 범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하지만 수님은 성정이 차분했으며 또한 반듯한 태도에 나긋나긋한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기에 이것이 오참봉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듯 보였지요. 뛰어난 무예를 가지고 무과에 급제하여 입궁하였으나 누명을 쓰고 축출당에 가난한 양반으로 지내고 있었던 아버지는 늘 가슴 한켠에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연이 닿은 이 오찬봉의 막대한 재산에 줄곧 마음이 끌리던 참이었어요. 오찬봉의 외모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자신의 딸을 오찬봉에게 시집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추문이 무성하던 오찬봉의 전처들에 대한 것들도 알아봐야 했기에 아버지는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 답했어요. 그러자 오찬봉은 따님이나 가족분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저 역시 저를 둘러싼 수많은 괴소문들을 익히 알고 있기에 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니 제 집에서 한 달간 저와 함께 지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뜬 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아버지는 흡족해하며 오찬봉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동안 오찬봉이 보여준 번듯한 모습 때문인지 온 가족이 함께 오찬봉의 집에서 한 달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오찬봉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전처들이 모두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찬봉의 자상한 태도와 인간미 넘치는 모습에 처음에는 걱정을 하던 수님 역시 점점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 처자를 후첩으로 두려는 심산이신가 싶어 걱정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헌데 지금은 어떻소? 그것이 저희 편협한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하하, 그러하오. 그리 잘 보아주시니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소이다. 그렇게 두 사람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어느덧 약속한 한 달이 끝나던 마지막 날 밤, 결국 오찬봉은 스님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두렵고 모든 것이 걱정된다면 청혼은 없던 일로 하여도 좋소이다. 아니에요. 날이 물론 저도 좋사옵니다. 스님은 망설임 없이 오찬봉의 청혼을 승낙했지요. 안 그래도 기울어가던 가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던 차에 자신의 아버지도 은근 오찬봉과의 혼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눈치를 주고 있었고 또한 막대한 재력을 가진 오찬봉과 혼인하게 되면 줄곧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제 언니의 그 허영심을 채워줄 수도 있었기에 자신이 희생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어요. 자신을 제치고 부잣집의 마나님이 된 동생을 질투한 언니만이 잔뜩 볼을 부풀리며 성을 낼 뿐 모두가 이혼사를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오찬봉과 수님은 성대한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지고 며칠 동안 잔치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흥겨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자마자 오찬봉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으니까요. 이전에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기를 좋아하더니 이제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교류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수님의 가족들과도 왕래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어요. 연회장을 가득 메웠던 하인들은 혼례 이후 스님이 집안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콧배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드넓은 집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가장 이상했던 것은 바로 오찬봉과 합궁을 할 때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엄청난 힘을 자랑했지요. 거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기세로 스님을 이리 맺히고 저리 돌리며 떡 주무르듯 다루었습니다. 거기다 한참을 그렇게 제 입맛을 돋은 후 본격적인 거사에 돌입할 때면 항시스님을 금침 위에 엎드리게 하여 둔부를 하늘로 높이 쳐들게 만든 후 남새스런 짐승들의 짝짓기처럼 참으로 요망하고도 괴팍한 노노만을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악스럽게 스님의 뒤통수를 잡은 채 결코 고개를 돌려 자신을 올려다보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리고는 재흥에 겨워 일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받아내는 스님의 기분이나 몸의 상태 따위는 아랑곳도 하지 않았지요. 이러한 다소 험상궂은 방식이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스님은 겁간을 당하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기에 초기에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아비의 욕구를 받아내는 것 또한 아내인 자신이 감내해야 할 의무라고 여겼던 착하디 착한 스님은 반복되는 시일이 지날수록 어느덧 익숙해져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지경이 되어 있었지요. 혼인 이후로 변해버린 오참봉의 갑작스러운 모습이 의아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스님은 남편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나는 지금 나리의 아내이자 안방마님이야. 내가 아니면 그 누가 나의 지아비를 보필한다는 말인가? 자신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 주변의 악소문에 늘 시달려왔으니 마음을 들고섭시 지내왔기에 그렇다 판단하여 스님은 극진한 내조를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참봉은 스님에게 뜻밖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 긴급하게 볼 일이 생겨 잠시 먼 고을까지 다녀와야겠소. 오참봉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혼례식 이후로 오참봉은 단 한 번도 스님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네.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혹 얼마나 걸리시는지 알려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스님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알 필요 없소. 허나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리 부인을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내가 없는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을 불러 함께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구려. 혼인 이후 가족이나 친구 초대를 극도로 꺼렸던 오참봉이 흔쾌히 함께 지내라는 말에 스님은 기뻐 환하게 미소를 지었지요. 날이 정말이신가요? 그렇다면 언니를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혼인 이후로 언니와의 사이가 너무 소원해졌지 뭔가요. 혼인 전에는 참으로 재미지게 지냈는데 어쩐지 제가 나리와 혼인을 한 이후로는 언니가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스님이 배시시 웃으며 하는 말에 오참봉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스님에게 열쇠 꾸러미를 보여주면서 각 열쇠들이 어떤 방과 어떤 자물쇠를 여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했지요. 오참봉과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며 설명을 듣던 스님이 주의 깊게 듣던 도중이었습니다. 모든 방의 열쇠를 알려주었지만 유일하게 단 하나의 열쇠만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지요. 나리, 이 열쇠는 어느 자물쇠를 여는 열쇠인가요? 스님의 질문을 들은 오참봉의 얼굴이 대번에 무시무시하게 일그러졌어요. 그것을 본 스님이 너무 놀라 단말말을 뱉으며 뒤로 나자빠질 뻔하자 이내볼레의 얼굴로 돌아온 오참봉이 한숨을 길게 쉬며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를 따라와 보시오. 그리고는 스님을 데리고 행랑채의 가장 구석에 마련된 흐미진 곳간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열쇠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열쇠는 바로 이 곳간의 자물쇠요. 우리 집의 모든 방들은 당신의 가족들에게 보여줘도 상관없지만 이 따로 만들어둔 곳간만큼은 절대로 열어서도 누구에게 보여주어서도 아니 돼요. 만약 부인이 이 약속을 어긴다면 아무리 부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으리. 스님은 오참봉의 말을 꼭 지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윽고 오참봉이 대문을 나서자 스님은 친정에 기별을 넣어 집으로 언니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언니와 소원해진 관계를 꼭 다시 되돌리고 싶었어요. 얼마 뒤 스님의 기별을 받고 집으로 당도한 언니가 쌀쌀맞게 입을 열었지요. 부잣집 노인네에게 시집가. 친정은 아예 까맣게 잊고 지내는 줄 알았더니 네가 어쩐 일이니? 이 언니를 다 초대하고 말이야? 언니,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그저 나리께서 조금 사정이 있어
그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것뿐이야. 어휴, 기집애. 이 얼굴 좋아진 것 좀 보라지? 아주 잘 먹고 잘 지내는 듯 싶구나. 아버지께서도 딸 자식 팔아 재물을 얻은 기분이라며 그간 걱정이 많으셨는데 기우였다 말씀드려야겠어.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꼭 좀 전해줘, 언니.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흥, 이 자리는 역시 내가 꿰찼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야. 집안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던 언니가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말투로 비아냥댔지요. 수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언니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언니의 호기심을 채워주며 집안 탐방을 이어나가던 중 마당으로 나와 행랑채 쪽을 살펴보던 언니가 말했지요. 헌데 참으로 이상해. 이렇게 커다란 대궐에 하인이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니? 행랑채까지 이리 크게 지어놓고 어찌 부리는 하인이 하나도 없어? 우리 혼례식 이후로 다들 사정이 생겨 나가버렸다고는 하는데 실은 나도 그게 이상하긴 해. 야, 그게 말이 되니? 네 혼례식 때 하인들이 좀 많았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정이 생겨 나갔다는 말을 어찌 믿느냐? 아무튼 이 서방, 그 오찬봉이라는 사람 여러모로 정말 수상쩍다 이거야. 제 언니가 열을 올리며 오찬봉의 험담을 이어나가자 자신의 지아비를 나쁘게 말하는 것이 기분 좋을 리 없었던 수님은 입술을 대빨이나 내밀고 뾰루퉁해졌습니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언니는 행랑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호기심을 흘려댔어요. 넓은 집안을 헤집는 데에 정신이 팔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는 시간이 다가왔고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부른 배를 두드리며 소화도 시킬 겸 마당으로 산책을 나왔지요. 그러다 언니는 행랑채 구역에서 유일하게 구경하지 않은 마지막 공간, 즉 오찬봉이 경고했던 바로 그 구석진 곳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예수님아, 저기 저 음침한 광처럼 보이는 곳은 대체 뭐야? 언니의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본 스님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 저곳은 관심을 가지면 아니 될 곳이야. 나리께서 저쪽의 곳간만큼은 반드시 열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였어. 오찬봉이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방이라며 약속까지 했다는 말을 하자 언니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흥, 그래봐야 네 남편인데 부인인 네가 좀 살펴보면 어디가 어떻다고 그러는 거니? 팔을 붙잡고 매달리는 수님을 질질 끌며 언니는 성큼성큼 곳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짝에서부터 괴이한 분위기를 풀풀 풍기고 있는 곳간을 올려다보며 언니가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자, 내 말을 좀 들어봐봐. 자고로 곳간이라 함은 벼 외에도 살림살이나 여러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거 너도 알고 있지? 그거야, 잘 알고 있지. 헌데 그게 왜? 야, 이 멍청아. 곳간은 추수 후에 거둔 벼를 저장하기 때문에 습기 조절이 용이한 털을 쓴단 말이야. 게다가 쥐를 비롯한 해수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 천지, 곳간을 이리도 음습하고 해도 잘 비추지 않는 위치에 덩그러니 만들어 놓은 집은 처음 본다 이거사. 게다가 너의 남편 또한 그리 엄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보아도 예사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아닐 듯 싶다는 말씀이야?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곳은 건드리지 않겠다 약속했으니까. 언니, 이만 다른 곳을 구경하자. 다른 곳은 죄다 둘러보고 여기 하나만 남았잖아. 자, 어떠냐 수님아. 아무도 모르게 슬쩍 열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잠깐 열어보고 뭐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몰래 닫아버리면 그야말로 아무도 모를 거야. 지켜보는 하인 한 놈도 없는데 멀리 떠난 너의 남편이 이 사실을 어찌 알겠느냐? 수님은 난처하기 짝이 없었어요. 남편과 굳게 한 약속을 깨는 것은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언니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 또다시 관계가 악화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수님 또한 이곳간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기는 매한가지였지요. 그럼 조금만, 아주 조금만 살펴보고 바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알겠지? 결국 수님은 품속 깊이 넣어둔 열쇠꾸러미를 꺼내었고 언니는 그것을 낚아채 가져가 버렸지요. 고막을 긁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곳간의 문이 열렸습니다.
습한 기운이 자매의 코를 화학 끼치며 음산함을 더했답니다. 곳간에는 오래된 농기구로 보이는 물건들이 을씨년스럽게 걸려 있었고 그 한쪽에는 마치 우물의 뚜껑처럼 땅으로 향해 있는 작은 나무문이 달려 있었어요. 그것 봐. 내 뭐라고 했니? 수상하다 하지 않았느냐? 저 문은 필시 지하로 통하는 문일 게야.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엄청난 보물이라도 숨겨둔 것일까? 언니. 이제 그만 나가자. 응? 언니, 나 너무 무서워. 좀 가만히 있어봐, 이거사. 저곳만 들어가 보자. 언니는 수님의 애원을 무시한 채 지하로 향해 있는 나무 문을 열었지요. 문 안쪽으로는 땅속으로 향하는 계단이 깊숙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계단의 끝에는 널찍한 공간이 나타났고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자매를 덮쳤습니다. 희귀한 악취는 정말이지 코를 타고 넘어와 온 머릿속을 헤집는 듯 강렬했어요. 그것은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수님이 황급히 손으로 코를 막고 눈을 가늘게 떴고 언니 역시 잔뜩 성이 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어휴, 세상에나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람? 언니가 코를 틀어쥐고 호롱을 들어 안쪽의 공간을 비추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은 곳간의 문을 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말았지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난 자매의 시야에는 믿을 수 없는 참혹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공간의 천장에는 쇠사슬이 달려 있었고 그 쇠사슬에는 발가벗겨진 여인들의 시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한쪽 구석에는 하인의 차림새를 하고 있는 시신들 또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시신 중에서는 아직 부패하지 않은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시신도 있었지요. 바닥은 흥건한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또한 핏물은 이미 말라붙어 끈적거렸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은 정녕 지옥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수님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수님이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수님은 그만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제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수님아, 어서 여기서 나가야 해! 언니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수님은 쓰러질 듯 힘겹게 몸을 일으켜 열쇠를 주워 들었어요. 두 자매는 혼비백산하며 계단을 올라와 곳간을 빠져나왔습니다. 곳간의 문을 닫고 자물쇠의 빗장을 걸어 잠갔지만 끔찍한 악취와 참혹한 광경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수님과 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손과 꽃신을 씻기 위해 우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열쇠 꾸러미의 마지막 열쇠에 핏자국이 배어 있음을 알아차렸지요. 엄마야, 이걸 어째? 아까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묻었나 봐. 수님이 차가운 물로 씻고 또 씻었지만 열쇠에 묻은 핏자국은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마치 젖으라도 씌인 것처럼 핏자국은 열쇠에 깊숙이 박혀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은 기세였지요. 수님은 어쩔 수 없이 피 묻은 열쇠가 보이지 않도록 가지런히 포개어 열쇠 꾸러미를 원래 있던 보관함에 넣어두었습니다. 공포에 잠식당한 수님의 얼굴은 창백함 그 자체였어요. 어쩌면 좋아. 언니, 이제 어쩌면 좋지? 저런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으니 분명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세상에, 내 지아비가 살생귀였다니, 내가 살생귀에게 시집을 온 것이었다니. 분명 소문이 무성했던 전부인들과 하인들의 주검일 거야. 그러자 언니가
넋이 나간 스님의 뺨을 거세게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아, 정신 차려.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란다. 이 고을 원님과도 이미 한솥밥을 먹는 사이라 하였으니 관가에 발고해봐야 좋은 꼴을 보지 못할 것이 뻔해. 나는 지금 당장 아버지를 데려올 테니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아버지와 사람들을 모셔올 동안 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해야 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똑똑히 알겠지? 응? 이대로 우리가 그냥 도망쳐버리면 곳간 속을 들여다보았다고 실토하는 꼴이야. 그러니 아버지를 모셔와 그럴듯한 변명을 대고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 말한 뒤 후일을 도모해보자. 언니는 스님의 어깨를 거세게 흔들며 당부하고는 재차 스님을 다독인 뒤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스님 역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참봉이 귀가하기 전 어질러진 주변을 잽싸게 정리하고 자신의 옷도 갈아입었지요. 뭔가 낌새를 알아차린 듯 오참봉은 예정보다 훨씬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안부를 묻자마자 대뜸 열쇠 꾸러미부터 찾는 것이었지요. 자, 내가 맡긴 열쇠 꾸러미는 보관함에 잘 넣어두었겠지. 오참봉의 더없이 차갑고 섬뜩한 목소리에 스님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답니다. 아, 그것이, 그럼요, 물론이지요. 헌데 어찌 그리 더듬는 것이오? 설마 나와의 약속을 깬 것은 아니겠지? 오참봉의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고 스님이 아니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오참봉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다는 듯 고관함을 거칠게 열어젖히더니 열쇠 꾸러미를 꺼내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망할 것이 내 명을 어기고서 기어이 보았군. 아, 아닙니다. 결코 보지 않았어요. 허면 여기 이 열쇠에 묻은 핏자국은 무엇이오? 억지로 지우려다 더욱 번진 것이 이리도 자명하게 남아있거늘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오참봉이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스님에게 소리쳤지요. 호기심이야말로 새로운 발견의 첩경이나 또한 그 목숨줄을 단축하는 첩경이기도 하지. 그리도 곳간을 열지 말라 일렀거늘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보고야 말았으니 당신도 저 방에 있는 여인들과 같은 꼴로 매달려야겠소. 저들 역시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 호기심이라는 놈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와 약조한 것을 지키지 않아 결국 저 꼬락서니가 된 게지.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인 것이 밝혀지면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말씀이야.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는 것, 그것은 정녕 스님을 더 이상 살려두지 않는다는 의미였기에 그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 그녀는 바닥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싹싹 빌며 울부짖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죽은 듯이 집에만 갇혀 지내겠사옵니다. 허니 제발 살려주셔요. 안타깝지만 그건 아니될 이야기오. 인간들의 거짓말에는 신물이 올라오거든. 애초에 당신은 나와의 약속을 어겼기에 일이 되었음을 알아야지. 오참봉의 태도를 본 스님은 더 이상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여겼어요. 그녀는 이제 용서 대신 자비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디 마지막으로 천지신명님께 빌 시간이라도 주셔요. 묘자리도 제대로 쓰지 못할 테니 가족에게 남길 기도라도 할 수 있게 부디. 좋다. 내 마지막으로 준비할 시간 정도는 주도록 하지. 내일 밤 당신을 처리하고 잡아먹을 테니 그때까지 기도를 올려두도록 하시오. 그리 말한 오참봉은 몸을 획 돌려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자신의 방을 향해 걸어갔지요. 스님은 그 즉시 후다닥 도망쳐 광 안에 숨었습니다. 오참봉이 출타한 이후 수많은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지를 골랐던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언니가 아버지와 사람들을 데려올 하루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언제든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 여긴 스님은 불안과 공포에 온몸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하루를 지새고 다음 날 광 밖으로는 둔탁한 둔기로 바닥을 긁는 쇳소리와 함께 오찬봉의 끔찍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인연, 하루의 유예를 주었더니 그새 어디에 숨어 있느냐?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이제 매달릴 시간이다. 오찬봉은 삐죽삐죽 여러 개의 뿔이 솟아있는 방망이를 질질 끌면서 이 방 저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감쪽같이 숨은 스님을 찾고 있는 것이었어요. 스님은 양손으로 제 입을 막아 숨소리마저 죽인 채 바깥을 향해 귀를 쫑긋 세웠지요. 어두컴컴한 광 안에서 언니와 아버지가 당도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부디 늦지 않게 와주셔요, 아버지. 언니,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스님은 소리 없는 절규를 뱉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킁킁 킁킁 마당으로 나온 오찬봉이 냄새를 맡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소름 돋는 목소리로 그가 외쳤습니다. 거기냐? 거기 숨어 있었구나. 인연이 감히 도깨비를 속이려고. 오찬봉은 당장에 내달려 광의 문을 열어젖히려 했어요. 그러나 수님이 안쪽에서 자물쇠를 달아놓고 사슬로 꽁꽁 동여맨 터라 문이 열리지 않았지요. 오찬봉은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쳐 문고리를 방망이로 연신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가 내리치듯 오찬봉의 방망이가 광의 출입문과 문고리를 내리찍는 소리가 천지를 울렸고 머리를 감싸진 채 절망에 빠진 스님은 거의 까무라치기 직전이 되고 말았지요. 옳거니 열었다. 벌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문이 부서지며 활짝 열리고 말았습니다. 오찬봉의 모습을 본 스님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오찬봉은 스님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아 바깥으로 끌고 나갔지요. 나를 이리 애먹이다니. 내년을 죽여 통째로 잡아먹은 뒤 너의 가족까지도 모조리 잡아들여 주마. 오찬봉이 방망이를 높이 들어올리며 키득거렸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 여긴 스님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바닥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방망이가 스님에게 내리꽂히는 바로 그 순간 스님 아버지의 환도가 오찬봉의 등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오찬봉이 뒤를 돌아보니 스님의 언니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장정들 여럿이 각각 무기를 꼬나들고 마당에 들어와 있었지요. 이후 몰려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무기로 오찬봉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오찬봉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마당에 피어오른 뽀얀 먼지가 걷히자 오찬봉이 쓰러진 자리에는 오찬봉 대신 윗입술이 하늘에 닿고 아랫입술은 땅에 닿을 정도로 커다란 입을 가진 무시무시한 요괴의 주검이 죽어 있었지요. 거국이다. 사람으로 둔갑해 있던 놈의 정체가 거국이었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숨을 건진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고 그녀의 언니가 인파에서 뛰쳐나와 스님을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스님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하마터면 너를 잃을 뻔하다니 참으로 내가 바보 같았어. 그녀와 스님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대성통곡하였고 그렇게 고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련의 사건들과 그간 실종된 사람들의 사연까지 모두 밝혀져 오찬봉으로 둔갑해 고을 사람들을 잡아먹었던 요괴 거국이는 비명행사하게 되었답니다. 오랫동안 부와 권력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온 거국이 도깨비 수염으로 불리던 오찬봉이 최후를 맞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스님은 오찬봉이 지니고 있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내가 이리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요괴의 손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원혼을 풀고 또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라는 천지신명의 큰 뜻이라 생각됩니다. 허니, 제게 넘어온 이 재물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에 쓰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선언한 스님은
이후로도 아버지와 언니를 집으로 모신 뒤 그간 오참봉의 그림자에 억눌려 지내온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살았답니다. 또한 그녀의 언니는 자신의 그릇된 시기심이 하마터면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 뻔한 일을 겪은 이후 그 마음을 고쳐먹어 스님을 끔찍이 여기게 되었고, 스님의 아버지 또한 한때 재물에 눈이 멀어 자신의 딸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눈을 번쩍 떠 스님을 도우며 무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이후 세 사람은 평생을 의롭게 살며 고을을 번영시켰다 후세까지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해 뜨기 전 짙푸른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들이운 산골 마을. 달구름 소리가 고요를 깨뜨리지만 마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답니다. 그 조용한 정적 가운데 오직 한 청년만이 깨어 냇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청수. 누군지도 모르는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로 어렵게 자라온 그였지만 부단히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빈손으로 시작하여 비를 피할 지붕이 있는 허름한 초가삼간이나마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더없이 자랑스러웠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수에게는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던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림 그리기였지요. 날품을 팔아 하루벌이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청수는 씻는 둥 마는 둥 허겁지겁 물을 뒤집어 쓰고는 곧바로 그림 도구들을 펼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그림을 그리는 붓을 쥔 손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노라면 하루 종일 일하느라 몸에 쌓여있던 피로가 말끔히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사용했는지 털이 거의 빠져나간 낡은 붓 하나와 군데군데 깨진 벼루 하나를 옆에 둔 청수는 초가즈 마루짝에 앉아 분판에 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제 저녁 산 너머에서 본 노루 한 쌍, 밤하늘을 수놓았던 반짝이는 별들, 마을 어귀에 홀로 서 있던 늙은 버드나무까지 청수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모든 사물과 동물들이 생생하게 분판 위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분판 위를 모두 채워 새카맣게 변하면 물을 적신 헝겊으로 분판을 닦아내고는 다시 그림을 그렸지요. 당시에는 종이를 만드는 원료인 당나무를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껍질을 벗긴 3대 등의 단섬유 5푼에 당나무와 같은 장섬유 1푼을 혼합하여 만든 마골지조차 귀하디 귀한 시절이었으니 청수의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종이는 함부로 구할 수도 없었던 사치품이었어요. 그리하여 청수는 서당에서 공부를 하는 학동들의 모습을 어깨너머로 구경하다 거기서 착안한 것에 꾀를 내어 고안한 것이 바로 이 분판이었습니다. 비록 부드럽게 그려지는 고급 붓과 종이는 없었지만 청수는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행복했습니다. 홀로 된 외로움을 잊기 위해 시작한 그림은 청수의 유일한 친구이자 동료였지요. 그렇게 하루, 이틀, 붓을 놀리며 쌓은 시간이 도성의 성곽만큼이나 높아지니 어느덧 그의 그림 실력은 일취월장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마치 생명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실력이 어찌나 출중하던지 청수가 그린 그림 속 풍경이나 생물들을 보고 있노라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사각거림, 노루의 촉촉한 눈망울, 심지어 버드나무 가지에 앉은 작은 새의 지저귀까지 들리는 듯 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이나 지난 세월들을 추억하며 냇가에 앉아 그림 산매경에 빠져있던 그때 청수의 눈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다리를 다친 모양인지 낑낑거리며 냇가를 이리저리 헤매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다름 아닌 제 고을에서 골칫덩이로 여겨지던 떠돌이 개였습니다. 부엌이며 장독대며 이곳저곳 들쑤셔 엉망을 만들어 놓는 통에 고을 사람들은 정신사납다며 모두가 쌀이빗자루로 이 강아지를 쫓아내며 외면했지만 청수는 어쩐지 강아지의 처지가 지금의 자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톨이 신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청수는 강아지가 몹시도 불쌍했습니다. 참으로 어쩜 이리 가여운 처지가 있을꼬.
잠시만 기다려보거라. 청수는 냇가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 강아지에게 먹이고 나뭇가지와 넝쿨을 이용해 다친 다리에 부목을 대어 고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강아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자신의 낡은 옷가지를 깔아 주었지요. 배가 고플 강아지를 위해 집에서 싸온 자신의 아침거리를 나눠주니 강아지는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청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많이도 굶주린 모양이로구나.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오늘은 나도 먹을 것이 없네. 대신 다음에 만난다면 꼭 배불리 먹여줄게. 청수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강아지는 마치 그의 마음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맙다는 표현을 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청수는 그런 강아지를 옆에 내려놓고 다시 분판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네가 나의 그림 소재가 되어주어야겠다. 청수는 활짝 웃으며 강아지의 건강한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발로 힘차게 뛰어노는 강아지의 모습을 그리며 청수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지요. 청수는 분판을 들어 제 그림을 강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너도 곧 이렇게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금방 낫게 될 거야. 종이만 있으면 좀 더 활기찬 너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텐데. 청수는 아쉬움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그림에 한참이나 빠져있던 사이 해는 하늘 높이 위로 올라 날이 밝았고 청수는 분판과 화구들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이제 나도 일을 하러 가야 하거든. 청수는 강아지에게 손을 흔들고는 몸을 일으켜 바지의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간 청수는 두 다리 가득 힘을 싣고는 고단한 날품으로 보낼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끝냈어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사실 고을에서 청수의 재능을 알아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고을 사람들은 청수를 일명 화광장이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했지요. 그림에 미쳐있는 놈이라며 그의 그림을 돈벌이도 되지 않는 쓸모없는 짓이라 칭하고는 업신여겼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조실부모한 외톨이에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청수가 팔자 좋게 그림이나 그리고 있는 행위는 사치스럽고 한심한 짓으로만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청수는 버려진 집에 담벼락에 멋진 호랑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힘찬 분놀림으로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었지요. 그때 백서방이라는 심술궂은 장사꾼이 지나가다 청수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허, 이 녀석 보게? 또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이놈아, 담벼락에다 그림을 그려서 밥이 나오느냐? 아니면 돈이라도 나오느냐? 차라리 그 시간에 내 장사 나거들어 품삯이라도 받아가거라. 백서방의 호통에도 청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림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놈아, 내 말이 아니 들리는 것이냐? 잘 들려요, 아저씨. 하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 좋은 거려.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보았나? 그림이 밥이나 먹여주느냐? 배고프면 그림이라도 뜯어 먹을 테냐? 그림은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이해 못하시겠지만 얼씨구, 하여간에 쥐뿔도 없는 놈들이 꼭 이렇게 헛바람만 들어가지고는. 백서방은 청수의 그림 위에 침을 태뱉고는 발로 흙을 뿌려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청수는 속이 잔뜩 상했지만 그렇다고 백서방에게 대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끔 백서방이 던져주는 일감은 청수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청수는 그저 망가진 그림을 바라보며 풀이 죽은 채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어느 날에는 청수가 마을 어귀에 있는 큰 은행나무 밑에서 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하는 작은 새들의 모습을 정교하게 그리고 있는데 천석군 최영감네 막내여 식인 효율이 나타나 청수의 그림을 보고 비웃는 것이었지요. 우와, 요것 봐라. 너 같은 거렁뱅이가 대관절 그림은 무슨?
아주 그냥 한량납셨네 납셨어. 어디 내 그림 솜씨나 한번 볼 테냐? 효율은 청수의 손에서 붓을 획 빼앗아 분판 위에 그려놓은 그의 그림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괴상한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고는 깔깔거리며 웃었지요. 청수는 붓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못된 심보를 가진 효율은 붓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는 유유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청수는 흙투성이가 된 붓을 주워들고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고약한 기집애. 저건 꼭 저렇게 좋아한다는 티를 괴팍하게 낸다니깐. 아무튼 효율이 저거는 아직도 어린애야 어린애. 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부어도 그렇다고 하여 내게 그림을 앗아갈 수는 없을 것이야. 이 정도로 좌절하기엔 그림은 내 소중한 친구란 말씀이지. 다행히 이런 난관과 멸시 속에서도 그림에 대한 청수의 열정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어요. 그는 고을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냇가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그림 실력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외롭게 지낸 자신과 같은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제 그림으로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 하였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청수에게 일전의 강아지가 찾아왔습니다. 어라? 너로구나. 반갑다. 날 찾아온 게니 쩔뚝이던 다리도 다 나은 모양이로구나. 청수가 반갑게 강아지를 맞이하자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청수를 향해 짖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쪼르르 달려나갔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쪼르르 달려나갔다가 뒤를 돌아보는 것을 반복하기 시작했지요. 신기한 마음이 든 청수가 강아지를 따라 나서니 강아지는 청수의 집 뒤쪽에 위치한 산자락의 깊은 숲을 향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거참 신기한 노릇일세. 저 녀석이 대체 뭐 때문에 이런 곳까지 나를 데려가는 것일까? 의아한 마음으로 한참을 강아지를 따라가던 청수. 곧이어 청수의 시야에 강아지의 모습은 말끔히 사라졌고 대신 큼지막한 나무 뒤쪽으로 환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마치 달빛이 쏟아져 내리는 듯 눈부신 빛 속에서 태어난 모양새의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뭐야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기다랗고 검은 머리카락을 댕기나 쪽진 흔적도 없이 바람에 태워 흩날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지요. 제 아무리 살이 분별에 어두운 사람이라 한들 그 여인이 이승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청수가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놀라지 말거라. 나는 그저 너의 무해한 재능을 쭉 눈여겨보고 있던 존재이니라. 너 자신도 모르게 행한 작은 선행들이 물꼬가 되어 이렇듯 우리가 만나게 되었구나. 이질적인 외견과는 비교되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여인이 말했습니다. 청수는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볼을 꼬집어 보았어요.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고 있었으니 분명 꿈은 아니었지요. 누구십니까? 청수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물었고 여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청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하얀 붓 한 자루와 부드러운 종이 두루마리를 건네는 것이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붓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받거라. 이 붓은 이것을 쥔 자의 마음이 향하는 것을 그대로 그려낼 것이니라. 또한 네 종이는 이 붓으로 그림의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청수는 떨리는 손으로 붓과 종이를 전해받으며 물었지요. 마음이 향하는 것이요? 그것이 대관절 어인 말씀이신지. 하지만 명심하거라. 커다란 힘에는 또한 커다란 책임이 따르는 법. 이 붓은 반드시 이 종이 안에서만 사용해야 할 것이야. 내가 건네준 종이 외의 장소의 붓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그릇된 일이 벌어질 수 있단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또한 이 붓을 놀리는 자의 마음에 달려있지. 물론 내가 이 붓을 너에게 건넨 이상 너 아닌 다른 자가 이 붓을 사용해 본들 아무런 효능도 없는 보통의 붓이겠지만 말이다. 너의 마음이 견딜 수 없고 흔들림이 심해진다면 그때는 이 붓을 포기하여도 좋다는 것을 기억하렴. 붓을 쥔 청수의 손에서 희미하게나마 신비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여인이 제게 던진 말은 마치 선문답처럼 들렸기에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청수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부디 그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기를. 청수에게 붓을 전한 여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는 그렇게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청수는 멍하니 붓을 쥔 채 여인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던 붓과 종이를 들어 보이며 깊은 고민을 시작했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도무지 믿기지도 않았거니와 또한 신비로운 물건이라 한들 자신이 온전히 사용할 깜냥이 되는지도 의심스러웠으니까요. 그러다 청수의 배에서 꼬르륵 하며 잔뜩 허기가 져 있음을 알리는 구슬픈 가락이 튀어나왔고 이내 허기진 배를 틀어주며 빈쌀독을 바라보았지요. 믿져야 본전이라고 했었나. 그럼 어디 한번. 이판사판이다 싶어진 청수는 종이를 펼쳐놓고는 쌀 한 가마니를 쓱쓱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쯤은 장난스럽게 시작한 일이었고 그저 값비싼 종이가 생겼음에 기쁜 마음으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감각이 궁금하여 저지른 일이었지만 뒤이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종이에 그린 쌀 가마니가 온데간데 없이 스르륵 사라지더니 이윽고 빈 쌀독이 금세 쌀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겠어요? 쌀독을 바라본 청수는 깜짝 놀라 독 안을 향해 손을 뻗어보았어요. 세상에, 그것은 손으로 만져지는 실제의 쌀이었습니다. 맙소사,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입을 다물지 못하던 청수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불리 그것도 흰 쌀밥을 먹을 수가 있었답니다. 든든해진 배를 퉁퉁 두드리며 청수는 이 신묘한 붓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좋을지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는 제 손에 굴러들어온 이 신통함을 이용해 오랫동안 염원해오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비한 붓을 가진 청수 소문은 순식간에 고을에 퍼졌습니다. 청수는 거의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붓과 그림을 이용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에겐 약초를 그려주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 사람에게는 초가 삼간을, 홀로 된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들을 그려주었어요. 사사로운 일에 쓰지 않고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섰지요. 청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광장이라며 그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청수를 무시하던 백서방도 이젠 지난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고 청수를 고을의 자랑으로 여겼지요. 그들 중에서는 제 눈에 청수만 보였다 하면 쪼르르 달려와 괴롭히던 말괄량이 효율 역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청수의 인품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켜보던 효율은 어느새 그에게 찰싹 달라붙어 둘도 없는 단짝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 멍청아. 너는 저 치들이 너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무시했는데 대관절 무엇이 그리 어여쁘다고 온갖 걸 퍼다주며 도와주니 도와주기를. 그거는 효율이 너 역시도 맨날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으면서 웬 사돈난 말이래. 야, 그거랑 이거랑 같니? 나는. 어이구, 알겠다 이 녀석아. 아무튼 지금은 내가 좀 바쁘니까 나중에, 네 마음이 더 솔직해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청수는 효율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었고 언제든 자신이 다가가기 손쉬운 존재였던 외톨이 청수가 이제는 고을 사람들을 구휼하느라 자신과는 만나기조차 어려워진 것이 효율은 너무도 불만이었지요. 효율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효율이 청수의 꽁무니만 쫓던 어느 날 시원한 폭포수를 배경 삼아 그림에 빠져있던 청수에게 효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청수의 어깨 너머 그림을 바라보더니 청수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지요. 청수야, 너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지난날 너를 괴롭혔던 것을 용서해줘. 사실은 줄곧 너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길이 막막하여 그리 너를 괴롭힌 것이었단다. 이젠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기회가 되었으니 너와 함께 사람들을 도우며 그렇게 지내고 싶어. 청수가 뭐라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효율은 청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갓 쪄낸 인절미처럼 부드러운 효율의 몸이 청수에게 쏟아져 내렸고 그렇게 두 사람은 폭포수의 물줄기 소리에 격렬한 신음성을 묻어버린 채 농밀한 사랑을 나누며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하여 꿈같던 시간이 차곡차곡 지나고 청수는 신묘한 붓 덕분에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외롭던 자신의 일상이 풍성하게 바뀐 것이 진심으로 행복했지요. 이제 자신의 곁에는 어여쁜 효율과 자신을 칭송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았어요. 밤이면 몰래 제 집을 빠져나와 청수의 집으로 스며드는 효율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음이 무르익으면 밤바람에 잔뜩 달아오른 효율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청수의 몸 여기저기를 훑으며 잔뜩 애간장을 태우는 시간을 가졌고 그렇게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사랑을 나누며 돈독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런 청수의 마음이 너무도 순진했던 탓일까요? 청수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청수와 그의 붓에 대한 소문이 이웃마을의 부호, 탐욕스러운 왕첨지에게까지 닿았어요. 신묘한 붓에 대한 소문을 접한 왕첨지는 단걸음에 청수를 찾아왔습니다. 단도직입으로 말하겠네. 자네의 그 신묘한 능력으로 내게 마르지 않는 불을 가져다 주게. 그리만 해준다면 내 모든 연줄과 능력을 동원하여 자네에게 벼슬길이 열리도록 해줄 것이야. 트자아니 장례를 약속할 여인도 있다면서 이런 촌구석에서 사람들 뒤치닥거리나 하면서 일생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도와준다면 자네의 앞길 역시도 탄탄대로일 것이야. 장차 아내가 될 여인에게 마님소리 정도는 듣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왕첨지의 소문을 익히 들어 그의 인품을 알고 있던 청수는 단호히 거절했지요. 이 붓과 제 능력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못 들은 것으로 해둘 터이니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단호히 끊어내는 청수의 태도에 왕첨지는 비굴한 몸짓으로 그를 끝없이 설득했지만 도무지 청수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왕첨지는 본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였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첨지가 청수에게 바락 외쳤습니다. 자네가 아직 영글지 못하여 시기 어린 마음에 글이 나왔다는 것이겠지? 허나 자네는 나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어.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어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네. 그리고는 씩씩거리며 청수의 집을 나가버리는 왕첨지였어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연신 발을 쿵쿵 구르며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영역싸움에 패배한 수탈과 같았지요. 그리하여 왕첨지가 돌아간 뒤 한참의 시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늘 시간에 맞춰 자신의 집으로 흘러들던 효율이 그날따라 소식도 없었어요. 청수는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되어 밤늦도록 효율을 기다렸지만 효율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의 회관으로 나가본 청수는 고을 사람들로부터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밤에 효율이 왕첨지의 사주를 받은 왈패들에게 그만 납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뭐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청수는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붓과 종이를 챙겨 들고 효율을 찾아 나서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마루에 서신 한 통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펼쳐보니 그것은 왕첨지가 보내온 협박장이었습니다. 자네의 정의는 내가 데리고 있으니 내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마음이 있다면 아래에 적힌 나의 집으로 찾아오시게나 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네. 거절하겠다면 자네의 정의는 내 침노가 될 게야. 나는 그 정도의 힘과 권력은 있는 사람일세. 서늘한 협박에 청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효율의 식구들은 모두 도읍으로 출타를 나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응당 효율을 구해야 했지만 왕첨지의 요구대로 그의 개인적인 탐욕을 채울 도구로 붓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효율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왕첨지 그자라면 능히 효율에게 해코지를 할 인물이야. 한참을 고뇌하던 청수는 결국 왕첨지의 집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젠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효율을 향한 걱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왕첨지의 집에 도착하니 대문 앞에는 험악한 인상의 왈패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청수를 본 왈패들은 그를 안으로 끌고 갔지요. 넓은 마당을 지나 안채로 들어서자 왕첨지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청수를 맞이했습니다. 오, 드디어 자네가 왔군. 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가? 왕첨지의 곁에는 밧줄에 꽁꽁 묶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효율이 있었지요. 왕첨지가 효율을 협박하듯 바라보자 효율은 눈물을 글썽이며 청수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청수가 왕첨지에게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청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으니 제발 여자를 해치지 마시오. 오, 좋아, 좋아. 그러길래 진작에 내 말을 들었으면 자네의 정인도 이리 험한 꼴은 보지 않아도 되었잖는가. 참으로 이리도 좋은 여자를 두고 말씀이야. 왕첨지가 입맛을 다시며 손끝으로 효율의 뺨을 쓰다듬었고 효율은 두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돌려 왕첨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시겠지만 끊이지 않는 막대한 불을 안겨드리려면 협소한 공간으로는 아니되오. 왈패들을 물리시고 조용하고 넓은 공간으로 안내해 주시오. 내 반드시 약조한 것은 지키겠습니다. 허튼 짓을 꾸밀 생각이라면 아직 내 소나기에 내 놈의 계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야. 그리하여 왕첨지는 왈패들을 물린 뒤 효율을 데리고 자신의 넓다란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자, 이곳이라면 마음껏 자네의 실력을 펼칠 수 있겠지. 왕첨지의 안내를 받은 청수는 자신의 짐보따리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 들었지요. 그렇게 꼼짝없이 종이 위에 붓을 놀리려던 찰나 청수는 자신에게 붓을 건네준 신비한 여인의 귀띔이 떠올랐습니다. 신묘한 붓은 반드시 같이 받은 종이 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말이지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청수는 종이를 둘둘 말아 보따리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작은 종이로는 어르신께 드릴 막대한 불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아주 커다란 종이를 준비해 주시오. 어르신의 부귀영화를 모두 담아내 큼지막한 종이를 말이오. 그거야 어렵지 않지. 어디 한번 자네의 능력을 감상해 보실까? 왕첨지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고는 서재를 뒤져 고급 종이들을 잔뜩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들을 벽면에 이어붙이기 시작했지요. 서재의 벽 한 면이 전부 종이로 가득 찼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한 폭의 종이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는가? 청수는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 종이에다
황금이 열리는 나무가 가득한 섬을 그릴 것입니다. 다 그리고 나면 어르신은 필요할 때마다 섬으로 들어가셔서 나무에 열린 금을 따와 돌아오시면 되는 것이지요. 나무는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며 섬 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말한 청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붓을 들었습니다. 청수의 손끝에 왕첨지와 효율의 시선이 집중되었지요. 청수는 망설이는 척하다가 황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나무가 빽빽한 무인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금빛으로 빛나는 나무와 바다, 그리고 섬에 펼쳐진 백사장까지. 청수의 손길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그림은 점점 더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왕첨지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과연 신묘한 솜씨와 재주로구나. 한시도 더 기다리지 못하겠으니 빨리 섬으로 가는 길을 완성해주게. 알겠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어르신만 다닐 수 있어야 하니 널찍한 길보다는 좁다란 길이 더 낫겠지요. 청수는 왕첨지의 재촉에 못 이기는 척 섬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서재하는 청수가 손을 놀리는 소리와 붓이 종이에 마찰되는 사라락 소리만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청수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내고는 붓을 내려놓았지요. 휴, 다 되었습니다, 어르신. 청수의 말에 왕첨지가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에서는 정말로 황금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질비한 섬이 그려져 있었어요. 섬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나뭇잎을 흔들어대며 왕첨지를 유혹하고 있었답니다. 참으로 이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이로구나. 이게 꿈은 아니겠지. 물론입니다. 자, 여기 길을 만들어 두었으니 한번 섬까지 나서 보시지요. 청수가 왕첨지에게 손짓하며 그림 속의 길을 가리킨 채 부추겼고, 눈앞에 황금이 뿜어내는 금빛 자태에 눈이 멀어 앞뒤 가릴 새도 없었던 왕첨지는 그렇게 덜렁 그림 속으로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왕첨지가 나무에 달린 금빛 열매를 손으로 만져보며 외쳤어요. 우아하하하, 정말이로구나. 정말로 손에 만져진다. 손에 힘을 실어 열매를 뚝 따내자 열매가 맺혀있던 자리엔 금세 새 열매가 자라 탐스러운 금빛을 뿜어내는 것이었지요. 그야말로 무한의 금밭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로구만. 나는 이제, 아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부자로세. 그림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간 왕첨지가 흥에 겨워 소리치는 사이 청수는 묶여있던 효율을 풀어주고는 제 품으로 꼭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청수는 효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효율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청수의 품에 안기니 마음이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효율이 잔뜩 난처한 표정이 되어 말했지요. 고마워, 청수야. 네가 날 구하러 와줬어. 하지만 참으로 연목이 없구나. 내가 저작자에게 잡히는 바람에 사사로운 일에 너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 효율아. 내게 다 생각이 있어. 내가 아니라 너의 용기가 너를 구한 거야. 넌 내가 왕첨지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힘을 줬어. 효율의 등을 두드려주며 그녀를 위로한 청수는 몸을 돌려 자신의 보따리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미리 준비해 둔 부싯돌을 꺼내들어 황금나무 섬이 그려진 종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부싯돌에서 번진 불씨가 종이에 옮겨 붙었고, 이윽고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은 순식간에 그림을 집어 삼켰어요. 그림에 붙은 불을 발견한 왕첨지가 사색이 된 얼굴로 고함을 지르며 섬과 연결된 길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상해둔 청수는 일부러 좁다란 길을 그려두었기에 왕첨지는 빠른 속도로 뛸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그림의 바깥으로 나오기도 전에 종이는 모조리 불에 타버리고 말았고, 불은 삽시간에 서재에 옮겨 붙기 시작했어요. 그림 속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돌아갈 길이 막힌 왕첨지는 그림 속 황금나무의 섬에 영원히 갇혀
자신의 탐욕이 그대로 실현된 곳에서 평생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청수는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가슴이 식힌 탐욕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으니 내게 놓여와 마시오. 자, 효율아, 우리도 이만 도망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청수는 보따리에서 신묘한 종이를 꺼내어 말을 그려 넣었고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말에 올라타 효율과 함께 왕첨지의 집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효율을 구출하고 왕첨지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청수는 자신의 고을로 돌아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구휼을 멈추지 않았지요. 고을 사람들은 왕첨지에게서 벗어나 무사히 돌아온 청수와 효율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청수는 자신의 손에 들어온 붓의 힘이 자신이 가진 선한 마음에 이끌렸던 것이며 또한 선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청수는 신묘한 붓을 집어들고 마음껏 손을 놀려 고을 사람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메마른 가뭄이 계속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때면 구름을 그려 농밭에 비를 내리게 하여 풍성한 곡식이 자라게 했고 오랑캐가 쳐들어와 국토가 혼란으로 물들 기미가 보이면 커다란 조선 호랑이를 그려 넣어 상군의 위용을 뿜어내는 범이 튀어나와 오랑캐들을 산산이 박살내어 버렸지요. 청수와 효율의 고을에는 사람들이 시름을 잊고 혼란에서 벗어나 웃음꽃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청수야, 나는 네가 나의 정인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단다. 너의 그 착한 마음씨와 네가 노력으로 일궈내 얻은 그 재주는 내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스러운 보물이야. 고마워, 효율아. 너 역시도 처음엔 그저 나를 괴롭히던 말괄량이었지만 이제는 외롭기만 하던 내게 버팀목이 되어준 정말이지 나에게 소중한 존재란다. 나와 혼인하여 앞으로도 우리 서로를 위하면서 그리 지내도록 허락해 주겠니? 효율은 눈물을 흘리며 청수의 손을 맞잡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의 두 뺨이 홍당무가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포개며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후로 청수와 효율은 혼례를 올리고 합가하여 서로를 돌보았고 붓과 종이를 이용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며 그렇게 오랜 시간을 행복하게 지내며 고단한 세상의 한 줄기 귀감이 되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